그 무인기 관련돼서 지금 북한이 스스로 한 거 아니냐. 요건 아마 언론에도 안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제3의 국가가 했다. 참고 말씀드리면 북한 때문에 가장 괴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하고 지금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예. 일단 북한 헌법에서 아주 이번에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못 박았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촬영하기 며칠 전부터 사실 이 얘기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이국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선대인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통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일종의 자기네들의 그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고픈 인민들에게도 사실 통일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 좀 특이하게 사실 이제 2018년에 4.27 남북 정상회담도 했었고 남북 대화를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네. 갑자기 노선을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남한이랑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북한이 원하는 현금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네. 그렇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때문에 지금 뭐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이 뭘 주긴 줘야 되는데 일단 현찰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내적으로도 그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고 왜냐하면 그렇죠. 현찰 지원했을 때는 현금 지원했을 때는 이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또 쓰일 수 있다. 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자 지원 그것도 제재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 내에 사실 뭐 한류라든가 K-팝이라든가 지금 이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이 통제가 점점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는 북한이 뭐 좋든 싫든 핵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은 핵을 가진 강대국이다라는 그 요 세 가지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에 아예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보는 그런 개념을 좀 집어넣고 거기다가 한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아니다. 거기다가 적대적인 나라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없애버리겠다. 이런 좀 강경한 표현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그만큼 지금 내부적인 여러 도전 요인들이 많은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그 도전적인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경제겠죠. 경제.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사실 중국 경제도 잘 보시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많이 어렵다. 심각하죠. 심각하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은 먹고 살만한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북한이 사실상 모든 걸 봉쇄해버리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필품도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하향세로 가고 있고 이게 사실 조금 뭔가 이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 뭐 과거 중국 1970년대 말 개혁 개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거든요. 네.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북러 관계 요새 이렇게 좋아지는 걸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의지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체제 위반이 생기겠죠. 네.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의문.
새로운 지도자는 뭔가 이 북한의 미래를 바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 지도자들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네? 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표면적으로 얘기 못 합니다. 네. 그 표면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이제 수용소로 가는 일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북한을 다스린 김정은 입장에서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강경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이제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런 좀 강경책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의 시위용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정책을 정말 그렇게 두 국가로 나누는 예. 적대국으로 딱 규정하고 예. 이거 그냥 그 하나의 정책의 완전한 노선 변화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남북 대화도 해봤는데 성과는 없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핵을 가진 강대국이니 미국이나 이런 데와 직접 대화해 보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 때 또 그 트럼프와 그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봤을 때는 더 이상 대한민국하고 대화해봤자 소용없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각종 제재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해야겠다라고 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뭐 요즘 우리 그 무인기 예. 뭐 이것 때문에 무인기가 넘어가서 평양에서 삐라를 살포했다 이러한 이슈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그 쌓여있던 어떤 불만과 필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게 이제 지금의 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코로나 때 우리 정부에 좀 많은 걸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도 딜레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직접 제안을 한 적도 있었죠.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북한 김정은 그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국가론이 사실 부각이 됐고 네. 이 무인기는 약간 별도의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무인기가 뭐 뒤에서도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이게 좀 약간 변수가 되기는 해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뭐 우리 국방부에서 보낸 겁니까? 아니 그렇게가 우기고 있는데 네. 우리는 뭐 하여튼 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가타부타. NCND 네.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그 무인기 관련돼서 지금 뭐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뭐 탈북 단체들이나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보여져요. 이 주체에 관한 얘기가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작극. 북한에 북한이 스스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스스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를 뭔가를 반증하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 체제 유지가 우리가 어려워 이런 생쇼를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야.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외교안보 쪽에 계신 분들이 한 50%는 자작극 아니냐. 그런 의견이 네, 큽니까? 있고 탈북자 단체 저도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이제 대북 관련 이제 방송 그 라디오 네.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 나가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약 민간 단체가 했다. 그럼 이제 탈북자 단체나 민간 단체나 사실은 뭐 이제 투자 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네. 펀딩을 받아야 돼요 이분들이. 그렇죠. 네. 왜냐면 후원을 받아야 뭔가 활동비를.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데.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군이 했다? 우리 군이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요건 아마 언론에도 안 나온 얘기예요. 여기서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제3의 국가가 했다. 제3의 국가라면은 중국? 참고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빼고 북한 때문에 가장 괴로운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 아니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 전혀 생각을 못했네. 저도 그 이제 친한 그 탈북자 단체에 계신 그분도 직접 대북 전단 날립니다. 네. 그리고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내용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전단 내용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요?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내용은 이 김 씨 부자에 관한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전에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가게로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통 백두혈통이 아니다. 네. 뭐 일본의 피가 섞여 있고 막 이런. 모르죠. 북한 지금 저기 아마 김정은 생모 같은 경우에는 제일 교포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제일 교포라는 거.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전단지 내용을 보고 많은 탈북자 단체 분들은 약간 좀 이상하다. 되게 좀 아마추어 같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입고 있는 옷, 또 저기 그 딸이 입고 있는 옷이 이게 얼마예요?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거 내용이 좀 너무 아마추어 같은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일종의 썰이긴 하지만 지금 제3의 국가로 언급되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포탄이라던가 미사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고성 차원에서 북한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우리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의 정보국이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 발발과 함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주요 이제 러시아 인사들을 암살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아프리카에 잘 보면 그 와그너라는 용병 아시죠? 예, 있었죠. 이 와그너 용병들이 지금 물론 이제 프리고진이 사망한 뒤에도 사실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와그너 네. 용병이 지금 활동 중이에요. 아,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용을 해서 이 와그너 용병들이 어떤 나라의 뭐 이슬람 반군이라던가 공격을 해요. 그런 용병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우크라이나 정보국이나 특수부대들이 이런 반군 측에 붙어서 와그너 용병을 사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아프리카에 있는 와그너 용병들 본부라든가 이런 데를 실제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개연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또 우크라이나 정도의 드론 기술이면 예를 들어서 서해나 이런 공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평양 시내 드론 날리는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이 도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제 소문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얻는 건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이 긴장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남한과의 사이에서 긴장이 더 조성되는 지금 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네. 그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얻는 게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문 중에 하나라고.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메시지 하나 보낼 수 있죠. 자꾸 포탄하고 미사일 보내면 요 드론에 폭탄 달아서 우리가 보낼 거야. 그냥 단지 삐라 이게 아니라. 네. 너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런 메시지를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좀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어쨌건 그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죠. 예. 뭐 한국에서는 우리 돈 혈세 1,800억이 들어간 돈인데 막 이러면서 또 반발하고 있고 거기는 또 요새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걸 어떻게 요새로 만들겠다는 의미인지.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 냉전 시절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그 얘기는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일산을 신도시를 만들 때 군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 맞아요. 뭐 그 여러 가지 그 아파트들이 하나의 방호벽이 되게끔 설계했다. 저도 분당 신도시 5기 때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분양을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이 밀리터리 매니아로서의 막 이제 꿈을 키우던 때였는데 뭐 제가 살았던 분당도 잘 보면 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군대들이 어려워하는 게 시가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산도 잘 보시면 지금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서울에서 일산 가는 길을 뭐라고 그러죠? 자유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할 때 이 일산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장벽이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계화 부대가 움직일 때 일단 기존의 축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그 축선에 맞춰서 우리 군이 다 방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회를 해야 돼요. 네. 우회를 딱 하면 일산이에요. 그럼 일산을 돌파해서 이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일산에 이제 우리 육군 병력들이 쫙 깔린 상황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전 시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군사 분계선 내에 뭐 대전차 방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새화를 다 했어요. 아, 근데 남북 대화가 되면서 이런 요새화된 시설들을 하나 두 개씩 철거를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과 함께 이제 신도시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애물들을 또 철거하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 시설을 그 주변에 집지려면은 부대 일종의 이제 보안 검토라든가 이런 거 받았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수도권 북부를 요새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했었고 네.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보면은 정말로 요새화된 진지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뭐 경의선 도로 박살내고 동해선 도로 박살내고 철로도 박살내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이전의 요새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탈북을 막겠다. 탈북을 막으려는 시설물을 지으려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뭐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방벽을 세우고 철조망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인 지뢰라든가 대전차 지뢰 같은 것도 하겠다. 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그게 뭐 군사 전략적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네.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쳐들어가는 거에 대비한다는 목적도 뭐 없진 않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탈북을 막겠다는 거예요. 탈북을 왜냐하면 막겠다. 최근에 군사분계선 인근에 그 북한 군인들이 많이 탈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가속화되면은 사실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정권을 뒷받침해 주는 건 군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군에서 그런 뭐 동요가 일어난다. 이거는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아까 이제 내부의 불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완전한 독재 국가고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거기도 그렇게 불만 세력이 상당히 큽니까? 위협받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이제 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크진 않죠. 예, 근데 이제 민심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사실 외교관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최전선에 싸우는 전사들인데 이런 전사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요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탈북하는 젊은 북한 사람들 보면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용하는 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보면 우리나라 말에 가까운 말들을 쓰기 시작해요. 아, 그 K컬처.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야 이게 확실히 문화가 무섭네. 그러니까 뭐 진짜 노래 듣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보면은 뭐 그 좀 세대매요 처벌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예술인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도 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공연했던 가수들의 이런 당시 이제 증언들 들어보면 네. 몇몇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입 모양을 이렇게 앞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 부른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양 시민인데 북한 내에서 가장 당성이 좋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데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화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도 뭐 억압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점점 퍼지니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강력한 처벌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K-팝, K-컬처가 북한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반증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지금 뭐 이렇게 김여정 담화로 공격 막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난리를 좀 치고 있는데 그 폭발을 하고 도로를 예. 이게
그냥 이 삐라에 네. 담겨 있는 이 내용 이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런 어떤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잉 반응을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또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평양이라는 곳에 네. 언제든지 그 지도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공이 뚫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 이제 자작극이라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제2, 제3의 세력이 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무인기, 특히 이 사이즈가 작은 무인기들, 그다음에 드론이 저는 이제 군사 쪽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미국도 딜레마예요. 음, 막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그 우리 군도 가진 이제 국산 레이더 중에 뭐 성능이 좋은 레이더 가지고 이제 14년도에 북한이 무인기를 우리한테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이걸 테스트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레이더라도 안 잡혀요? 수 킬로미터 내에서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공군 전투기가 이제 이 북한에서 날린 무인기를 요격하려고 이 전투기가 막 쫓아가서 요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레이더가 락을 못 걸어요. 락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더도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거를 비행체로 인식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스텔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비슷한 원리예요. 반사 면적이 이렇게 작으면 예를 들어 새 크기 정도 되면 레이더가 그걸 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조준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중요한 게 방공망은 있지만 이 방공망 자체가 너무 오래됐어요. 다 80년대, 새로 한 게 한 80년대 말, 뭐 90년대 초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북한이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비한 뭐 레이더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들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 그러면 어디선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뭐 민간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누가 악의적인 정말 김정은 죽여야겠다. 거기서 폭탄 달아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길게 날뛰는 게 관저 주변에서 이게 나타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북한의 핵심 시설, 김정은의 관저 주변에 이 하늘에 이게 나타난 거예요. 삐라를 뿌린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었어요. 아, 그런 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작년에 왜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날라온 적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가까운 데서라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도 갖고 있고,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장비들을 뭐 만든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그런 무기들을 좀 들여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이제 북러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히려 이제 니네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뭐 대드론 건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탐지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길길이 날뛰고 이제 김여정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 자체가 만약에 자작극이 아니고 제2, 제3의 세력이 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죠. 아,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네는 오물풍선 수시로 내려보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적반하장 아닌가,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2014년부터 수차례 그런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수거해서 보시면 이제 무인기 안에 요즘은 이제 항법 관련된 컴퓨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것까지 다 해석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날려서 어느 지점을 촬영을 하고 이게 떨어졌다까지 다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북한에 너네 보낸 거 인정해라, 사과해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역으로 이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왜 그럼 NCND를 하느냐. 그러게. 전에 그렇게 했는데 쟤네는 아무런 대꾸를 안 하니까 우리도 알릴 수 없다. 아, 북한이 긍정도 부인도 안 하나요? 네, 그때는 아예 그냥 무시했죠. 아, 요새 오물풍선은 오물풍선도 지금 사실 오물풍선은 이제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것 때문이 좀 크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한번 갔었고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과거에 남북 대화를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신문에 나온 내용을 마치 우리 정부가 막 조작해서 쓰는 것처럼 대부분 북한의 그 당과 정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한은 자꾸 이제 한국 정부가 사주해서 보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오물풍선을 보내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낸 전단 일부가 그 김정은 그 관저에 떨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고 화가 나서 야 우리도 그럼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그런 이렇게 소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무인기라는 어떤 비행체와 네. 풍선 이거의 의미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무인기는 그렇습니다. 거의 공격 수단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양에 이 탈북자 단체들이 보낸 이 풍선을 이용한 전단들도 평양 시내 좀 오래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쓰레기 풍선 보내자. 그렇게 된 거라는 좀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지금 도로 폭파 이것을 이제 보복 조치로 하고 있는데 이 외에 더 센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게 좀 딜레마예요. 왜냐? 여기서 만약에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은 서로 이제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좀 과거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1년부터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보면 이게 강대강으로 가다가 이제 무력을 쓰기도 하고 하면 결국에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나와요. 우리가 정말 강하게 나오면 네. 북한이 꼬리를 내리고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 김정 입장에서 이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자칫 잘못했다가 강대강 구조로 갔다가 정말 한국이 작정하고 세게 나오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은 또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죠.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 명의로 그게 어떤 보복 조치가 이런 게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약간 지금 보면 수위 조절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했다가는 진짜 더 이상 뭐 빼도 박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약간 이인자를 좀 뭐 김여정이 이인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건 좀 많은 논란의 여부가 있지만 그나마 이제 김여정이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에 왔었고 네.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측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여정을 동생인 김여정을 내세워서 좀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기는 애매하고 과거에 직접 해보니까 이게 상황만 악화되고 자칫 이 상황 관리 안 되면 이거 또 잘못하면 우리가 판문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 이국가론이 사실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약간 딜레마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